네, 원투펀치 클래식 76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컵을 앞두고 마지막 두 번의 굉장히 중요한 평가전을 가져갔습니다. 코스타리카전이 2대2 평가전에서 무승부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카메룬전에서 1대0 승리를 가져갔는데 사실 뭐 코스타리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카메룬전은 승리는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떤 걸 좀 보완해야 될까요? 일단 벤투 감독이 이번 평가전 두 경기에서 썼던 포메이션은 저는 그 자체로는 일리가 있다.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6월 달 기준으로 하면 브라질전에서 활용했던 4-3-3 계열의 포메이션보다는 혹은 뭐 4-1-4-1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가운데로 위치시키면서 이제 황희찬 선수를 왼쪽으로 보내고 전체적으로는 4-4-2 계열의 포메이션을 구축하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는 약간의 그 수비적인 어떤 단순성, 경제성도 제공하는 동시에 조금 더 효율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뭐 이전 몇 달 전부터도 이제 피력을 했던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요번 이제 두 경기에서 썼던 벤투 감독의 포메이션을 보면 첫 경기가 이제 4-1-3-2. 예, 어떻게 보면 이 포메이션은 6월 달에 파라과이전에서 활용했던 포메이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카메룬전에서 활용했던 포진이 4-4-1-1 내지는 이제 4-2-3-1. 요 포진이 6월 달 기준으로는 칠레전에서 활용했던 포진이에요. 그래서 이번 중요한 두 경기에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4-4-1-1이 됐던 4-1-3-2가 됐던 크게 보면은 4-4-2 패밀리의 포진이에요. 그래서 벤투 감독이 센트럴 소니를 활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4-4-2 형태로 가져가고자 하는 이 기본적인 구도에 있어서는 나름 합리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포진을 예전부터 주장했던 이유가 일단 손흥민 선수의 수비 부담을 우리는 최대한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우리의 정말 그래도 가장 공격 희망이고 뭔가 자신의 공격 재능을 최대한 좀 자유롭게 발산시킬 수가 있어야 그래도 대한민국에게 희망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너무 이제 측면 쪽에 있다 보면은 사실 측면은 두 줄 수비를 세울 때 수비적인 부담도 심해지는 위치라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공격적인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약간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가급적 중앙으로 와서 좀 자유롭게 움직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 플러스 황희찬 선수를 봤을 때는 그래도 예전에 이제 4-3-3 같은 포진에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가면 황희찬 선수는 오른쪽밖에 못 가거든요. 이제 그 상황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가야 황희찬 선수가 왼쪽으로 갈 수가 있고 왼쪽에서 공격을 시작했을 때 황희찬 선수가 더 좀 위력적이고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어쨌든 센트럴 소니를 활용하는 전체적인 4-4-2 패밀리 구조에서 뭔가 이제 포진을 짰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황희찬 선수가 왼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벤투 감독이 이번 두 경기에서 그런 계열의 포진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 여기에는 저는 합리성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다만 이제 요거는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4-1-3-2가 됐든 뭐 4-4-1-1이 됐든 4-4-2 계열의 구조를 구축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빌드업을 할 때는 정우영 선수 혹은 손준호 선수가 이제 수비수들 사이로 내려오면서 사실상 보면은 3-1-5-1 같은 구조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의 아주 요즘 트렌디한 감독들이 잘 활용하는 가장 베이스 라인에는 3명의 선수를 배치를 하고 그 위에 뭐 예를 들어 3-2-4-1이 됐든 뭐 저는 지금 벤투 감독이 이번에 활용한 구조는 3-1-5-1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빌드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금 뭐 유럽 축구에서 아주 트렌디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벤투 감독이 지금 그런 형태의 구조로서 일단 우리가 볼을 소유했을 때는 빌드업을 해 나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볼을 소유하는 단계에서는 3-1-5-1 같은 구조가 되지만 우리가 볼을 순간적으로 뺏길 때 이럴 때는 이제 말씀드렸던 기본형 4-4-2처럼 돌아오면서 결국은 이제 두 줄 수비가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1-5-1에서 소유권이 넘어갈 때 4-4-2를 제대로 갖추는 이 시간 여기에는 저는 우리 대표 선수들이 조금 더 빨리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어떤 문제를 제가 느끼냐면은 제가 3-1-5-1이라고 했을 때 이거 5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왼쪽과 오른쪽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기본적으로 5줄, 세로줄로 이제 5줄 스타일의 공격을 많이 가져가는데 측면, 하프 스페이스, 중앙, 하프 스페이스, 측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왼쪽 같은 경우는 황희찬이 터치라인, 김진수가 하프 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중앙이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재성이나 권창훈이 오히려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고 측면을 김문환이나 윤종규가 이제 맡아보는 그런 식의 이제 세로 5줄이 구축이 되는데 특히 이제 왼쪽을 봤을 때 여기가 이제 황희찬 선수가 우리 공격에 아주 천병 역할을 이번 평가전들에서도 뭐 잘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수 선수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역시 또 공격의 위력을 배가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포진에서 사실은 황희찬 선수가 저는 우리 공격에 물꼬를 터주는 건 맞는데 수비 의식을 조금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진수 선수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높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볼을 빼앗겼을 때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해지는 듯한 인상을 제가 특히 이제 코스타리카전에서 많이 받았고 사실 코스타리카가 몇 안 되는 찬스에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던 것이 주로 김진수는 하프 스페이스 올라가 있고 황희찬은 터치라인 부근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 이 상황에서 코스타리카가 오른쪽 측면 공격을 빠르게 시행해서 이 볼을 이제 반대편으로 넘겼을 때 우리가 위기가 계속 초래가 됐었거든요. 아니면 오른쪽 공간에서 코스타리카가 뭐 직접 슈팅을 시도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왼쪽 우리 사이드가 사실은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저는 이제 느꼈기 때문에 월드컵 본선에서는 황희찬 선수도 수비로 내려오는 그 위치 선정과 수비 의식에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일단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한 의원님하고 이제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공격적인 부분은 지금 한 의원님이 손흥민의 활용법에 대해서 파라과이전, 칠레전 빗대서 잘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최근에 황의조 선수의 폼이 확 올라오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정우영, 손흥민 선수의 사실상 투톱이죠. 이 투톱 카드를 칠레전 때도 정우영 선수가 아주 압박 활동량이 많고 여러 부분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효과를 좀 봤었는데 이번에 또 썼다는 얘기는 황의조 선수 폼이 조금 좋지 않으면 본선에서도 손흥민 선수와 정우영 선수의 투톱과 같은 카드를 쓸 수 있다고 지금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고 역시 황희찬 선수는 이번에 특히 코스타리카전과 카메룬전 전반까지는 폼이 괜찮았죠. 네, 전체적으로 뭐 왼쪽에서 특히 파괴력 있는 돌파력, 적극성 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공격에서는 사실 뭐 코스타리카전도 공격 내용은 적극적이고 좋았어요. 네, 그리고 역시 빌드업 상황에서도 정우영과 수비형 미드필더 정우영이요. 손준호 선수가 이제 교대로 섰는데 두 선수 간에 교대로 세울 때는 이제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큰 정우영 선수와 황인범 선수가 허리에 있을 때는 큰 정우영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라볼 피아나 방식에서 뒤에 쳐져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에 충실하면서 좌우로 휘둘러주는 뭐 이런 패스들을 넣어주는 뭐 이런 운영이지만 손준호 선수는 사실 그 위치와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볼 수 있는 재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히 카메룬전에서도 전반전에 손준호 선수의 아주 큰 줄기에서의 패스들이 정확하게 잘 나갔고 좋은 패스들이 나갔는데 손준호 선수는 유사시에 공의 위치나 아니면은 뭐 선수들의 어떤 포지셔닝에 따라서 황인범과도 역할 분담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네. 유사시에는 이렇게 유연하게 중앙 미드필더가 역할 분담이 돼서 황인범이 오히려 라볼 피아나로 내려가면서 빌드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손준호 선수를 투입했을 때 장점도 저는 봤습니다. 카메룬전에서 그거는 정우영 선수랑 공존할 때 황인범과는 조금 다른 또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한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수비진들이 조금 적응하기가 빠른데 그렇게 좀 유연하게 역할들을 바꾸다 보면 그런 또 장점은 나올 수 있어요. 손준호 선수가 같이 썼을 때는. 문제는 그런 부분 같아요. 우리가 공격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를 수비 부담 없이 투톱에서 프리한 역할을 맡겼을 때 카메룬전처럼 카메룬전도 골 장면이 손흥민 선수가 프리하게 내려와서 긴 전환 패스를 왼쪽으로 손흥민 선수가 넣으면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가면서 김진수에게 원터치로 연결된 공이 김진수의 얼리 크로스가 굴절되면서 리바운드가 된 거를 손흥민이 머리로 넣었잖아요. 네네. 손흥민이 시작을 해서 손흥민이 가서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리한 움직임이 됐을 때 그런 장점은 공격적으로 있고 우리가 어차피 본선 가서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지금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서 많이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선이고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서 상대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뭐
이재성이나 뭐 다른 선수들의 어떤 롤을 좀 바꿔주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선수들이 잘해줘야 되는데 한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수비로 전환될 때 또는 리커버리 할 때 문제는 지금 이거는 근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좀 봅니다. 벤투 감독이 쓰는 센터백 벌어지고 수비형 미드필더는 센터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비수는 아니에요. 원래 미드필더죠. 미드필더가 그 중앙으로 내려와서 하는 라볼피아나 형태. 그리고 클래식하게 아예 풀백들이 윙어로 올라가서 전진해서 하는 방식은 보통 유럽 축구 같은 경우는 그 트렌드는 이미 한 3, 4년 전에 끝났어요. 근데 왜 끝났냐? 약점들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 라볼피아나 방식은 전문 센터백이 내려와서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미드필더가 그 사이로 내려왔을 땐 3명 남죠. 풀백들은 상당히 높은 위치로 가 있는데 중앙에서 볼 배급이 끊겼을 때는 미드필더의 위치가 어정쩡해지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왜 그러냐면 빌드업만 1차 빌드업만 내려와서 하고 보통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아예 내려와서 수비를 바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적에서 끊겼을 때 센터백 2명이 사이드 커버하러 들어갔다가 딸려 들어가고 아주 적은 숫자가 그대로 역습을 허용하면서 실점하는 위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라볼피아나 방식을 변형해서 트렌디한 게 요즘에 그런 팀들이 많아졌지만 비대칭 형태의 운영이에요. 풀백도 센터백형 풀백들을 요즘 많이 넣고요. 네네. 네. 한쪽 풀백만 올리면서 수비를 잘하는 실제 수비수를 3명을 바치고요. 오히려 그 수비수들의 전진성을 활용해서 높은 위치에서 끊어내되 위험 요소를 막기 위해서는 허리에 수비형 미드필더 1명 더 두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위치 선정을 교대로 메잘라롤을 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하면서 약간의 받쳐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예 눌러놓고 하는 팀들은 측면 풀백을 중앙으로 받치게 하면서 중앙 쪽에 커버 숫자를 항상 2명 두게 하는 이런 형태에서 사이드의 전환에 대한 순간적인 그 리스크에 대한 역습을 대비하는 운영들이 많죠. 근데 지금 대표팀의 구조는 지금 상황에서 너무 위험하니 투홀딩을 쓰자. 근데 투홀딩 안 쓰잖아요, 절대. 무조건 원홀딩으로 갑니다. 거기에 고전적인 최근에 약간 트렌드가 끝난 정형적인 라볼피아나 방식을 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많아요. 거기에 특히 이제 김진수나 이런 선수들이 지금 클럽에서도 혹사당하고 있고 많이 뛰어요, 경기를. 그리고 11월쯤 가서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일 수가 있고요. 오른쪽 라인은 윤종규나 김문환 같은 선수들이 원래 공격적인 선수였기 때문에 수비에 대한 리커버리나 1대1에 대한 수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조는 본선 나가서 강팀들이 이번 2번의 경기처럼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설렁설렁. 네. 네. 상당히 강하게 붙을 때 우리 실수가 유발될 가능성이 지금 평가전보다 분명히 크고 그럴 때 리스크가 과연 괜찮겠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물론 김민재 선수를 믿습니다. 네. 근데 김민재가 모든 걸 막을 수 그럼요. 없다는 그렇죠. 것이 진짜 다할수 코스타리카전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체제로 그냥 하려면 2명의 홀딩 미드필더를 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의 어떤 전술적 구조가 그런 취약점들이 있으니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2번의 평가전 봐서는 그냥 큰정우 형과 손준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꾸기만 하고 실제로는 원홀딩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공격적이죠, 사실은. 우리가 본선에 가서 물론 우리의 상대인 첫 경기 우루과이나 2번째 가나가 되게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인 운영에서 완전히 주도하고 높은 위치에서 끊어내고 코스타리카전 전반전처럼 상당히 압도하면서 거기서 한두 골 넣고 잘 상대 끌어들이면서 정비했다가 롱볼 때려놓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사실 본선에서는 수비에 대한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부분은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줄 수비로 내려섰을 때도 특히 카메룬전 같은 경우 후반전은 선수들이 좀 지쳐서 그런 건지 전체적인 라인들이 좀 프레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시야가 확보된 상황에서 패스를 넣어줄 수 있게 미드필더 라인 4명이 그대로 공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설프게 내려섰을 때는 본선 만나는 팀들은 좋은 패스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본선에 만나야 될 팀들은 개인 능력이 좋은 윙포드들이 많아요. 스피드가 있고 그런 선수들을 제가 브라질전부터 수준이 높은 정도의 팀과 최근에 평가전을 했을 때 보면 1대1로 측면 우리 수비수들을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미드필더 간의 협력 수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간격 유지와 앞에서 일단 좋은 공이 나가지 못하게 미드필더에서
조금 더 좀 프레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기동력 확보 이런 것들이 전술적으로도 필요하죠.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뭐 결과는 1대0 물론 후반전 카메룬전 후반전에 상대를 유인하고 마치 무실점 경기를 좀 만들어내려고 승점 3점을 위한 연습을 하려는 듯이 했지만 본선 가서는 지고 있는 팀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엄청나게 타이트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그런 정도의 기동력, 체력으로 버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책이 나오거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구조에서 실점을 안 하고 무실점으로 끝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남는 그런 두 번의 평가전이었습니다. 확실히 제가 보기에도 좀 공수전환이 빠르지가 않고 거기다가 또 수비 시에 특히나 수적 열세에 빠지는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현님 말씀처럼 원볼란치 형태로 가다 보면은 이게 후반전으로 갈수록 체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미드필더들 후방 숫자들까지 우리가 이번 9월 친선전에서의 경기들은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컨셉을 그대로 유지했고 그렇기 때문에 라인도 올라가 있고 그 경기장에서 보신 분들의 목격담도 저는 좀 많이 들었는데 카메라에 잡힌 것 이상으로 후방에 서는 선수들이 상대 공격진을 1대1로 묶어야 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적은 숫자로도 상대 공격진에게 1대1로 붙어서 좀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끊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꼭 현장에서의 직관이 아니더라도 중계 카메라를 통해서도 중간중간 전환이 될 때 우리 수비 숫자가 굉장히 좀 가혹해지고 있다는 그렇죠. 어떤 느낌이 좀 드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럴 때마다 김민재 선수가 너무 괴물과도 같이 끊어내는 장면들은 있었으나 전술적으로나 팀 분위기적으로나 선수 한 명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비력에 너무 많은 걸 의존해서는 안 되겠죠. 이거는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드필더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번 9월 친선전에 어떤 성과와 목적이 있었는가를 봤을 때 일단 공격적인 부분은 저는 좀 그래도 인상 깊게 봤어요. 센트럴 존에 앞서서 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투톱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미끼가 되어주면서 풀백이나 이선자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들, 그리고 풀백이나 이선 황희찬 선수가 여기에 호응해주면서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 손흥민 선수도 굳이 전방에 국한돼 있을 때는 아무래도 고립을 받기 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려와주고 측면으로 빠져주고 좀 횡쪽으로 움직여주면서 상대 견제를 벗어나고 득점할 수 있는 위치 선정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까지 공격적으로는 인상 깊은 모습들을 저는 좀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방 빌드업 시에도 3-1 형태가 기본 골자이긴 했었지만 뭐 중간중간에는 약간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의 선수가 미드필더 위치로 올라가고 황인범 선수가 보조에 들어가면서 이 형태의 빌드업도 저는 나왔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빌드업 자체도 전형도 조금 유연하게 돌아가고 풀백들이 보조해주고 다양한 방식을 저는 그래도 테스트해봤던 의의는 좀 있었다고 봤고요. 전체적으로 두 경기에서 우리의 후방 빌드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9월 친선전을 통해서 벤투 감독이 이전에 해왔던 축구를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축구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게 이번 9월 친선전이 아닌가 싶거든요.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 9월 친선전이 과연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월드컵 본선에서도 지금의 시기상이라면 이제 월드컵 본선을 2달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뭔가 전술적인 변화를 주거나 선수적인 변화를 준다면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물론 11월 월드컵 직전에도 뭔가 평가전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해외파 선수들 합류는 어렵다고 하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어떤 실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기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9월 일정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고 보이는데 그때 벤투 감독은 일단 우리가 해왔던 축구를 그대로 이어가는 선택을 했어요. 저는 이게 아마 월드컵에서도 어떠한 국가를 만나건 일단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스타일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선수를 굳이 모험적으로 쓰는 선택보다는 기존 선수들의 기량을 계속 테스트하고 위치와 조합을 좀 보는 식으로 계속 어떤 우리가 봐왔던 벤투 감독과 대표팀의 어떤 운영 스타일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고 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감독의 판단에 따라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판단이라고 보이고 뭐 충분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9월에 만났던 팀들이 과연 월드컵 본선에서 만나는 팀들을 앞두고 온전히 우리에게 좋은 이른바 스파링 상대가 되었는지 친선전 실험의 상대가 되었는지 뭔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상대가 되었는지는 사실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코스타리카의 경우도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후방을 좀 내려서는 팀이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는 포르투갈, 우루과이만큼 우리가 빌드업을 할 때부터 강하게 우리의 후방 지역을 압박하는 어떤 성향을 가진 팀은 아니었고 또 그마저도 코스타리카가 전반전 30분 정도는 계속 일방적으로 물러서고 두들겨 맞다가 실점을 허용하니까 그 이후에 아까 앞서서 한 의원님의 말씀처럼 우리 왼쪽 수비의 어떤 밸런스를 코스타리카도 알아서인지 그때부터 백스리에서 스토퍼가 올라오면서
오른쪽 측면, 코스타리카 기준 오른쪽 측면에서 수적으로 만드는 과정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전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상대가 전방에 4명이 아닌 5명 정도의 숫자로 좀 늘려서 올라가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에서도 수비 전술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였기 때문에 거기서도 조금 공략을 당하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카메룬의 경우는 코스타리카보다도 주전들이 더 많이 빠진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압박을 하고 전반전에 좀 공격적으로 두들겼을 때 대체적으로 카메룬이 뭔가 유의미한 도전을 우리한테 하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이 경기들에서 보여준 벤투 감독 대표팀의 공격 전개나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는 저는 꽤 괜찮았고 이런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구나까지는 저는 좀 느꼈지만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그 팀들을 만났을 때 강한 팀들을 만났을 때 과연 이때의 경험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뭐 결과를 떠나서 9월 친선전 때는 우리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투볼란치처럼 월드컵을 앞두고 좀 더 본선 팀들을 뭔가 비슷한 레벨의 팀들을 만나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전술적인 기조를 조금 밸런스 있게 가져가야 됐던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그래서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또 한 가지는 그거죠. 조금 지금 폼이 좋거나 새로운 옵션이 되어줄 수 있는 선수들 그리고 기존의 벤투 감독이 써왔던 선수들 중에는 분명 현재 폼이 조금 애매한 선수들 약간 떨어져 있는 선수들 우리가 한창 때 보았던 때보다는 좋은 위치가 아닌 선수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적어도 9월 친선전 때는 새로운 얼굴들을 좀 써보면서 가용할 수 있는 선수풀을 좀 늘렸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이번 9월 친선전이 내용과 결과가 어쨌든 만나는 팀들의 몇 면이 월드컵 본선에 확실한 점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의문이 남는 부분부터 결국 뭔가 달라진 부분이 없었던 점까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지금은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이제 평가전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강인 선수가 왜 안 나오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카메라전 끝나고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벤투 감독이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가장 득이 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은 뭐냐?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지껏 자기가 기본적으로 꾸려왔던 스쿼드가 있잖아요. 그 선수들에게는 더 강한 믿음을 자기가 부여한다는 것을 그 선수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강인 선수가 물론 이제 전에 벤투 감독이 뽑았던 적이 있는 선수지만 지금 구조, 지금 구도에서는 이강인 선수는 새로운 피거든요. 일종의. 그런데 이 정말 마지막 이 두 차례의 중요한 평가전에서 벤투 감독은 뭘 보여준 거냐? 새로운 피가 들어와서 한 자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그걸 선택하지 않고 기존의 선수들 자신이 여태까지 계속 발전시켜왔고 꾸려왔던 그 선수단에게 나는 너희들을 조금 심하게 말하면 너희들만을 기본적으로 믿고 있어 라는 거를 벤투 감독이 기존의 선수들에게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나름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선택이다. 아니 뭐 여론이 들끓을 수도 있고 그 관중들이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서 또 비판할 수도 있고. 근데 벤투 감독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기는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자기와 같이 나갈 군사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네. 이 군사들에게만큼은 저는 벤투 감독이 신뢰를 주고 신뢰를 얻는데 나름 전략을 제대로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데려왔지만 데려온 이강인 선수보다는 기존의 너희들과 함께 갈 거고 너희들을 철석같이 믿고 있고 고로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잘해줘야 되고 또 우리 팀을 위해서 또 잘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를 저는 벤투 감독이 표현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강인 선수를 썼으면 기존의 선수들은 오히려 약간 이제는 강인이가 정말 아주 본격적인 이제 경쟁자가 됐구나. 강인이가 어쩌면 나의 자리를 가져갈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벤투 감독은 그런 상황을 바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벤투 감독이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전술 포메이션에 이강인 선수가 없었을 거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뭐 감독의 고유 권한이니까 선수 선발과 기용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뭐 벤투 감독이 이제 결과를 내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에 대한 막중한 임무, 책임감은 있겠죠. 결국은 이제 본선 가서 결과를 어떻게 내느냐의 문제예요.
저도 뭐 일반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일반 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엔트리가 26명으로 늘었고 네. 네. 기존의 믿음을 보여주던 선수들을 23명 엔트리 안에서 어느 정도 짜고 있다면 어차피 추가로 늘어난 조커 카드에 대한 기용에 대한 부분은 물론 안 할 수도 있죠. 네, 안 할 수도 있고 뭐 연습 때 해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고 그리고 카메룬전 같은 경우는 후반전에는 무실점 경기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죠. 상당히 압박을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후반 들어와서는 카메룬이.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기동력도 좀 떨어지고 체력도 조금 밀리고 또 상대가 좀 전체적으로 좀 청붉은 축구를 병행하면서 들어오니까 피지컬적인 교체를 했죠. 네, 체력이 떨어진 선수를 그대로 그 위치에 다른 카드를 어떻게 보면은 코스타리카전 때 바꿨던 선수를 거꾸로 바꾸는 황의조가 대신 들어가고 뭐 정우영 큰 정우영이 대신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선수 똑같은 포지션에서 선수만 바꿔준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버텨서 일단 이기는 경기를 한번 해보고 가자 뭐 이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논리대로라면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고 있을 때 물론 황인범 뭐 손준호가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질 높은 킥들을 또 센스 있는 스루 패스들을 넣어준 선수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약간 기복도 있고 황인범 선수도 한 5번 시도하면 한 2-3번 정도는 미스가 나오거든요. 막히거나 뭐 하거나 조금 뭐 짧거나 길거나 그럴 경우에 조금 더 창의적인 선수가 들어가서 바꿔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벤투 감독도 경기 끝나고 나서 뭐 상대가 뭐 롱볼 뭐 이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우영을 넣고 어떻게 했다. 이강인 선수를 투입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였다. 타이밍이. 일반 팬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왜 뽑았을까?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명철 위원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된 상대 만나서 우리가 얼마나 수비가 좀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고 또 우리가 준비한 어떤 수비적인 어떤 또 다른 컨셉이 그 강팀한테 먹히는지 가려면 유럽을 갔어야죠, 이번에. 유럽에는 그래도 제대로 된 스쿼드들 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거는 뭐예요? 협회가. 그래도 상업적인 목적도 있었잖아요. 팬들은 이강인을 외치고 언론도 이강인이 언제 나오나 막 이러고 궁금해하고 막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벤투 감독. 근데 그거를 와 그런 분위기를 무시하고 나는 나의 마이웨이대로 간다. 이렇게 한 거는 좋게 표현하면 진짜 소신 있는 분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와 진짜 고집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벤투 감독이 이제 좋은 결과를 내길 다 바라는데 그런데 이제 또 이강인 같은 카드는 불렀으면 그래도 기회는 있지 않았느냐 한번 뭐 이기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평가전이잖아요. 평가전이니까 문제는 이제 월드컵이에요. 결과 내면 되는 거예요. 벤투 감독은 결과 내면 벤투 감독은 역시 자신만의 그런 확고한 철학 마이웨이로 결과 냈어. 그러니까 분명히 결과가 좋아야 돼요. 벤투 감독님 힘내십시오. 네. 마지막 정리를 그걸로 네. 딱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기고 싶어요라는 정말 한 골차 그렇죠, 상황에서 그렇죠. 네. 이강인 선수 뭐 전술적으로 기용 안 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요. 모든 선수에게는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아니 리오넬 메시 선수에게는 동전의 양면이 없습니까? 세계 최고 역대 최고를 다투는 선수지만 메시 선수도 어떤 경기에서는 활동량의 문제가 지적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결국은 그 벤투 감독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모든 선수에게는 말씀드렸듯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강인을 딱 봤을 때 벤투 감독은 플러스 요소보다는 마이너스 요소를 여태까지는 좀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선택은 결국 기존 선수들의 사기에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선택이고 내가 전장에 함께 데리고 나갈 선수들을 결국은 더 우선시한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이강인 선수가 플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죠. 이강인 선수가 대단한 플러스를 지닌 선수라는 거를. 근데 아마 팀을 이끄는 또 오랫동안 길게 한 팀을 이끌었던 감독 입장에서는 한 선수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플러스를 기존 선수들의 조합으로 대체할 수 있거나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벤투 감독은 강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벤투 감독이 어떤 그간 써왔고 구상해 오고 있는 선수풀로 봤을 때 뭐 4-1, 3-2 기준으로 투톱으로 보면 황의조 선수는 당연히 선발에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요즘의 대세대로라면 센트럴 소운이 파트너가 되겠죠. 그리고 부상만 아니라면 당연히 주규성 선수가 발탁이 되어서
주규성, 황의조가 아마 같은 역할을 차지하고 한 자리를 경쟁하는 체제로 아마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그 파트너로 투톱의 한 자리가 되겠지만 만약 손흥민 선수를 대신해서 누군가의 옵션이 추가가 된다면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선수가 현재로서는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요르카처럼 이강인 선수가 투톱에 배치되기에는 아마 벤투 감독은 기존의 투톱의 어떤 배치나 조합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해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 황희찬 선수가 최근에 대표팀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평균치를 보거나 이번 또 9월 A매치 때 고점을 보면 남다른 어떤 기질이 분명히 있어요. 공격에 있어서는 완전 선봉장이에요. 단순한 침투를 떠나서 저돌적인 면모, 약간 그 경합 능력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 의원님 말씀처럼 수비 전환 시의 압박 포지셔닝이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압박을 할 때 평소의 모습을 보면 분명 지시를 받았을 때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부동의 자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도 이 손준호 선수가 되었든 정우영 선수가 되었든 항상 빌드업의 보조 역할도 해주고 공격적으로 전진 역할을 해주는 황인범 선수도 당연히 엔진의 역할을 차지할 것이고 권창훈 선수 아니면 이재성 선수의 자리가 또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가 될 텐데 이재성 선수는 뭐 센트럴 존이 오른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오른쪽 풀백이 전진을 하고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를 바탕으로 오른쪽에서의 어떤 연계를 풀어야 될 때 이재성 선수는 원투로 풀어나오는 역량이 굉장히 좋죠. 또 이재성 선수가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중원의 밸런스도 조금 더 안정적이게 될 수 있다는 부분, 활동량을 통한 커버가 된다는 부분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권창훈 선수의 경우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권창훈 선수의 왼발 한 방을 일단 좀 벤투 감독이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장점을 가진 선수인 이동경 선수를 이 유럽 무대 진출 이후에 이동경 선수가 실전 경기를 거의 뛰지 못하기 전까지는 벤투 감독이 꽤 중용을 했었고 그때도 이 이동경 선수의 왼발 한 방을 좀 노리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보면 권창훈 선수가 최근 김천에서는 다소 저조한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표팀 내에서는 좀 슈팅이라든지 한 방을 좀 살려주는 모습들이 6월까지도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벤투 감독은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기존에 쓰고 있는 선수들 일단 오랫동안 만들어 놨던 팀에서 팀을 위해서 플러스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기존에 써왔던 선수들의 조합으로 혹은 한 자리의 포메이션에 선수층이 좀 그동안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 내에서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플러스를 만들 수 있다고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죠. 거기에 이제 하나 추가하자면 이제 조커 자리는 그럼 어떻게 돼요라고 질문하는데 조커 자리에는 제가 봤을 때는 스피디한 돌파가 주무기인 엄원상 선수. 엄원상 선수 부상만 이번에 아니라면. 다쳐서 안 뽑은 거니까. 그렇죠. 엄원상 선수는 뭐 거의 벤투호 안에 틀림없이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커로서도 일단 엄원상이 가장 1순위죠. 그래서 지금 이명철 해설위원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구조가 일단 그런 식으로 꽉 짜여져 있고 조커에도 이제 엄원상이라는 또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러면은 활용도가 그렇게 클까? 벤투 감독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의문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요소가 오히려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아까 장 의원님 말로 돌아가면 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또 계속 돌아가는 얘기죠. 이강인 선수의 또 플러스 값을 알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건 또 아쉬워하실 수 있고 근데 감독 입장에서는 다른 대표팀들도 월드컵이나 이런 메이저 대회를 바로 직전에 앞둔 상황에서는 이런 판단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팀 감독으로서 내린 선택이고 그 이유는 이러한 부분에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월드컵이. 모두 한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